네, 작년 말부터 이란 전역에서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이란 당국의 강경 진압으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현지 의사들이 입수한 보고서를 근거로 하면은 최대 18,000명까지 사망했다는 보도도 오늘 나왔습니다. 이번 사태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모시고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오늘 18,000명까지 뭐 이건 정확한 통계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그 정도 죽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사망자 예. 숫자가. 예. 사태 왜 이 정도로 심각하게 번졌을까요? 그러니까 처음 시위가 왜 시작되는 걸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란은 계속 이제 국제 제재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국제 제재 안에서 이제 작년 이제 12일 동안 작년 여름에 이스라엘과 전쟁도 있었을 때 많은 또 타격을 입었고요. 그다음에 9월에 스냅백 복원이라고 해서 국제 제재가 이제 안보리 차원으로 또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악의 가뭄 사태까지 겪었고요. 그러면서 하여튼 경제가 최악으로 치달았고 이제 연말 들어서서 이제 물가가 급등하는 초인플레이션에다가 환율이 폭등하면서 이것이 이제 경제 위기로 이제 폭발이 된 거죠. 이제 특히나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이 여기에서 이제 가장 먼저 폭발했던 계층이 어디였냐면 전통시장 이제 상인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상인들은 79년 혁명 당시에 현 집권층이 집권할 수 있도록 한 지지 기반이었던 사람이고 가장 이제 보수적인 계층인데 여기서 이제 정부를 향해서 가장 큰 불만이 터져 나왔던 이제 주목할 그분들의 만한 입장이 완전 바뀐 거네요. 그렇죠. 완전히 바뀐 겁니다. 정책의 지지 기반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계층 같은 경우에는 수입 원자재 같은 것을 이제 물건을 떼다 팔고 해야 되는데 영업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사태고. 근데 정부 당국이 계속 좀 경제적인 무능, 정책 무능, 그다음에 어떤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이제 분출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가장 지지층이 돌아서기 시작했고 이것이 계속 이제 번지면서 처음에는 정권 책임론, 더 나아가서 뭐 자유를 더 갈망하는 각계각층, 뭐 전국적으로 남녀노소가 참여하는 권위주의 신정 체제 자체를 이제 문제 삼는 어떻게 보면 민주화 시위로까지 번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징적으로 예. 상인들이 이번 시위의 주 세력이라고 한다면은 상인들 하면 당연히 물가나 이런 거를 민감할 거 아닙니까? 예, 예. 상징적으로 어느 정도 상황인 거예요? 상징적으로 일단은 이제 시장 환율이 따로 있고요. 정부 공식 환율이 따로 있는데 이제 시장 환율과 정부 공식 환율자의 괴리가 너무나 컸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환차익을 노리는 일부 특권층의 부정 부패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은행 부실 은행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이렇게 자금을 쏟아붓고 하는데 이제 자신들에 대해서는 전혀 어떠한 민생 대책 같은 거를 전혀 이제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부정 부패, 권력층의 어떤 잘못된 정책 운영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결합이 돼서 이번에 경제 난을 통해서 일단은 이번 시위가 촉발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커피 한 포대를 한 봉지를 사기 위해서 돈을 몇 포대를 들고 다녀야 된다든가 음료수 하나를 사시려면 이란 리알화 화폐를 한 뭉치를 들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커피 한 봉지를 사기 위해서 한 봉지를 돈을 비디오로 많이 나온 영상인데 이만큼 자루에 담고 다녀야 된다 할 정도니까요. 엄청난 지금 초인플레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무능이죠. 무능이죠. 예. 무능이죠. 무능입니다. 근데 그 정부의 무능의 배경에는 개혁을 주장해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종교 독재 정권의 독재 정권이 이만큼 끌어왔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민생 무능으로 연결된 것이 누적 되다가 터진 거다. 누적된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자원이 배분되는 게 가장 좋겠죠 경제에서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권력에 얼마나 가까운가, 얼마나 충성스러운가에 따라서 외화라든가 이런 자원 같은 것들이 배분되는 시스템이라는 점이죠. 그런 점 같은 것들이 총체적으로 어떤 위기로 이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시위 현장 구호를 들어보니까요. 국왕폐하 만세 하면서 팔레비 왕조를 다시 외치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79년도에 이슬람 혁명의 목표 자체가 이제 그때는 구호가 왕에게 죽음을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아까 상인들이 완전히 돌아섰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다시 이제 팔레비 왕조로 복구하자. 이런 주장이 벌어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무능입니다. 자, 종교 독재 어느 정도로다가 왜 이렇게 몇십 년 만에 전복이 됐을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는데 우선 팔레비가 소환됐다는 것은 그러니까 팔레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왕정 복고를 원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예, 그런데 왕정 복고는 일단 전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음. 우선 결과적으로 이란 지금 시민들이 참여했던 많은 이제 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건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민주주의 체제. 이것이 뭐 공화국이 됐든 나중에 어떻게 뭐 입헌 군주제가 됐든지 간에 세속적인 민주주의라는 것이죠. 이런 종교 국가 체제가 아니라 권위주의 체제가 아니라 그래서 팔레비가 소환된 거는 어떻게 보면 이슬람 지금 혁명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상징으로서 일단 등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보다 그때 그러니까 팔레비도 빛과 그림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향수로만 치부하기에는 이를테면 뭐 근대화라는 어떤 빛도 뭐 성과도 있었지만 빈부격차라든가 그 당시에도 권위주의 정권이었었거든요. 그런 점에 어떤 어두운 면도 있는데 지금 이 젊은 세대들 혁명을 겪지 못한 그 젊은 세대들은 차라리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게 어떻게 할 정도로 지금의 현 이슬람 종교 독재 체제에 대해서는 이제 정당성을 그 사형 선고를 내릴 정도로 더 이상 이 체제야말로 더 최악이라 할 정도고요. 혁명을 경험했던 세대들도 뭐 연세 드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자식 세대들한테 우리가 혁명을 했는데 잘못 우리가 했구나. 어떤 부채의식 같은 걸 느끼면서 지금 시위에 참여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슬람 혁명 자체를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부정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왕정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요구라기보다는 현 체제에 대한 반감.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때가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예. 반감에서 나온 것이지 왕정 복고를 원하는 건 아니다. 왕정 복고를 원하는 건 아니고 우선은 민주주의를 똑같이 원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해외에 있는 이제 팔라비 왕세자가 이번 시위에서 어느 정도 좀 역할은 좀 했었죠. 이를테면 시위대를 향해서 네. 저녁 8시에 모여서 뭐 어떤 도로를 나와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그런 어떤 뭐 미미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해외에서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했다는 점에서 팔레비가 어떻게 좀 상징으로서 다시 뭐 떠오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예. 지금 박사님이 언급을 하셨지만은 젊은 층들이 원하는 차라리 그럴 바에야 뭐 이렇게 원하는데 그들은 자유를 원한다는 그렇죠. 말이죠. 자유를 원합니다. 저도 2007년 정도에 이제 이란 테헤란을 취재차 갔을 때인데 그때 취재했던 게 뭐냐면은 뭐 그 취재 내용 중에 일부였는데 그때 MBC 드라마 중에 대장금 있지 않습니까? 대장금이 이란에서 시청률이 90%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대장금을 본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란은 종교 경찰이라는 게 별도로 있을 정도로 여성들의 바깥 활동이라는 게 굉장히 억압이 심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여성이 주인공인 드라마가 90%의 시청률을 보이고 있다는 건 약간 굉장히 역설적인 현상인데 근데 거기서 말하는 왜 이 선풍적이냐 우리도 자유롭고 싶고 우리 능력대로 살고 싶다라는 어떤 내부의 욕망 같은 것들이 드라마를 통해서 투영이 된 거란 말이죠. 젊은이들은 자유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이 안 돼 왔고 누적이 됐던 것이고 이제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2020년대 히잡 시위라는 게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란 정권이 젊은층 현재는 뭐 이란 다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욕구를 지금 억누른 데만 집중해 있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방향성도 상실했고요. 그런 뭐 의지와 능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18,000명까지 죽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것에 우리가 더 주목을 하게 되는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안에 처음에 본인들이 무력으로라도 개입할 의지를 내비쳤단 말이죠.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은 없지 않죠. 있죠. 왜냐하면 현재 아마도 공격을 할 수 있었을 여러 번 기회가 있었던 걸로 나오고 있고요. 이 공격 옵션, 군사작전을 실행하는 가장 적극적인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현재. 그런데 이제 계속 지금 주변 국가들도 말리고 있는 거죠. 걸프 국가들, 뭐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뭐 이스라엘도 지금 말리고 있고요. 백악관 참모 안에서도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뭐 보류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거죠. 아직까지는 현재. 근데 하지만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트럼프고요. 지금 그것은 아마 이제 보류하는 것은 여러 이제 상황적인 요건이 작용한 거겠죠. 이를테면 걸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미군 기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곳에. 그러면 이란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군사적으로 공격을 하면 우리 사정거리 안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공격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그 주변 국가들도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좀 만류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유가라는 문제도 폭등할 수 있는 것도 우려하는 거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좀 의외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이란을
적대국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란의 체제 전환, 체제 붕괴를 가장 원하는 국가인데 이스라엘이 만류하는 것은 아직은 좀 때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격하더라도 이번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이 만약에 될 겁니다. 만약에 된다면. 근데 이스라엘도 역시나 타겟이죠. 이란 정부에서. 근데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란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요격하거나 막기 위한 아직 충분한 방어망이 지금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이스라엘 측 입장은. 그래서 아마도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또 아시다시피 남중국해에서 또 항모가 지금 이동하고 있고요. 속속들이 전략 자산들도 뭐 이란 근처로 지금 집결하는 걸로 봐서 현재까지 가능성을 봐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때가 되면은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은 아주 높다. 근데 왜냐하면 근데 트럼프는 언제 공격할지 예측하는 것도 좀 무의미하다는 게 맞아요. 작년 6월달에 2주간 핵시설 공격하기 전에 2주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었는데 이틀 만에 바로 공습을 했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는 아마 보류 상태인 것이다. 우리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체포 작전을 직접 목격을 했지만은 예. 실제로 행동하는 분입니다. 네, 행동하는 그렇죠. 분이고 그분이 행동할 때는 딱 두 가지를 대입해 보면 되는데 돈 아니면은 중국 예, 그렇죠. 예. 그거인데 예. 사실 이란 사태에는 두 가지가 다 어떻게 보면 엮여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렇죠. 배경적으로 예, 그렇죠. 예. 어떻게 보세요? 근데 베네수엘라는 이제 많은 분들이 분석할 때 좀 처음에 이제 마약, 테러 뭐 이런 이제 명분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분석하는 결국에는 석유 아니었냐라는 것이 이제 중론이죠. 네. 이란은 조금 석유는 조금 그 다음 문제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물론 이제 석유도 염두에 두겠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원하는 건 일단은 시위가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정권을 압박하는 지금 메시지를 계속 내는 거거든요. 군사적으로 통해서. 그래서 좀 지도부죠. 이란형 정부 지도부에 대해서 계속적인 무언은 아니죠.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 압력을 계속 넣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중동 이쪽에서 가장 이제 위협적인 국가가 누구냐 할 때 최근에는 뭐 이스라엘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다 봤을 때는 이란입니다. 이게 뭐냐면 핵 프로그램을 이제 계속 한다는 점, 그다음에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만든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대리 조직이죠. 헤즈볼라 같은 대리 조직을 운영한다는 점. 요거를 이제 제어하고 싶어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선 중동 질서를 좀 재편하고 싶어하는 그 목적이 일단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이 일단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제어가 가능한 국가가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이란산 원유가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금 제재 때문에 지금 풀리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봤을 때 이란이 정상 국가가 된 후에 자기들 기준으로 봤을 때 이란이 석유 생산을 늘림으로써 유가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아마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해서 그래서 석유는 아마도 그 다음 문제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언급을 하셨지만은 예. 그 한참 어떤 민간인을 향한 발포와 이런 예. 것들이 처참한 내용들이 많이 공개가 됐잖아요. 네. 지금 살짝 며칠 사이에 약간 소강 상태를 네.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에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소강 상태에 빠진 것은 오히려 지금 그 진압의 강도가 너무나 강합니다. 지금 사실상 어떻게 됐냐면 1월 8일이 시위의 가장 큰 정점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인터넷을 차단했어요. 근데 이란 정부는 계속해서 인터넷을 차단하고 강경 진압을 해왔는데 요번엔 그 수위가 더 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시위대 해산이 목적이 아니라 거의 조준해서 거의 뭐 죽이는 정도로 지금 갔기 때문에 이렇게 사망자 수치가 늘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대도시는 지금 계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실상 계엄 상태고요. 광장, 거리 곳곳마다 지금 유출된 영상들 통해서 보면은 중무장한 병력들이 계속 순찰하고 있고 검시 검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시위를 뭐 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고 지금 통금도 지금 실시되는 지역도 있거든요. 야간 통행 제한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모이기만 해도 총을 발사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그래서 사실상 시민들이 거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네, 그것이 일단 제일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포가 먹혔다. 공포감이죠. 현재 지금 나가는 거는 거의 뭐 죽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러면 이란 정부 자체가 지금 어떤 진압의 강도 자체를 낮췄다기보다는 강도가 워낙 세다 보니까 워낙 세죠. 시위대들이 예. 이제 거리로 나오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예, 그렇죠. 워낙 현재로서는 세니까. 워낙 세니까. 워낙 근데 세니까. 가끔 이제 유출된 영상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스타링크라는 걸 통해서 보면 그래도 이제 뭐 클락션 같은 걸 조금씩 울린다던가 뭐 건물에서 구호를 외치는 정도인데 전같이 이렇게 대규모로 모여서 행진하는 건 이제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초에 시위가 시작됐을 때부터 나왔던 것이 이 시위 자체가 진짜 민심의 폭발인 거는 맞는데 뭔가 시위를 주도하는 어떤 구심점 역할을 네, 하는 그렇죠. 단체나 인물이 없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인가라는 네. 것에 대한 한계가 지적이 됐었거든요. 예. 그것이 약간 지금 그런 것이 지금 효과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을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분이고 네, 일리가 있는데요. 저는 한번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구심점이 있었다든가 어떻게 야안에 어떤 야당과 같은 더 대안 세력이 있었다면은 이 시위가 나오기 전에 아마 그 세력들은 제거됐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제가 이번 시위에서 눈여겨보는 것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이란 정부는 미국과 뭐 이스라엘의 조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뭐 테러리스트를 폭도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이번에 눈여겨본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같은 구호를 외쳤다는 점이거든요. 이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란 현재 정부 입장에서 오히려 좀 더 당혹스럽고 오히려 더 큰 위기감으로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단점이기도 하지만 이번 시위를 봤을 때 오히려 그래도 이렇게 좀 더 오래 장기간 유지될 수 있었던 그런 또 부분도 있지 않았나 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슬람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 지금 2025년도에 다시 26년도에도 예. 이어지고 있지만은 이란이 반정부 시위가 그 이슬람 혁명 이후에도 종종 있었어요. 네, 그렇죠? 있었습니다. 예. 예. 이란 그 시위들이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공통점이 있다면 일단 근데 2009년부터도 계속 있었죠. 선거 부정 밝혀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2019년에 뭐 유가 보조금 지급 철폐에 대한 시위도 있었고 하지만 그때까지는 좀 정부에 대한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거든요. 물론 그때도 강경 진압 당했습니다만 2022년도 히잡 시위 때부터 뭔가 체제에 대한 어떤 부정하는 듯한 구호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그 히잡 시위 여성들이 이때 많이 죽었었죠. 젊은 층들이. 그리고 요번에 시위는 훨씬 더 이제 더 그것이 강화된 거죠. 그러니까 체제를 아예 요번에 우리가 인정하지 않겠고 이번에 어떤 시위를 통해서 붕괴시키겠다 해서 이란 국민들은 이제 개혁의 가능성은 그 진작에 이제 포기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체제를 바꿔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자유와 우리가 원하는 인권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현 체제에 대해서는 거의 일단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강 상태를 여쭤본 것과 예. 지금 이전의 것과 공통점이 있냐고 여쭤본 이유는 예. 지금 이 정도의 희생자를 내고서 예. 이란 어떤 국민들이 개혁에 대한 그 어떤 열망이 그 표출됐다면은 너무나 거대한 희생을 치렀단 예,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대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뭔가 이대로- 결과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론 총칼로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 시민들이 결코 좀 굴복한 상태는 아니고요. 불씨는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가능성은 낮다고 하는데 지금 뭐 트럼프가 아직 군사 작전 실행하지 않았지만 계속 이제 압박을 넣는 이유가 지금 이란 현재 지도부를 지금 흔들기 위해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이를테면 지도부 사이에서 어떤 뭐 균열이라든가 이반 같은 걸 노리는 건데 겉으로는 상당히 공공해 보입니다. 좀 관제 데모도 하면서 엄청나게 사람들 많이 모으고 우리는 끝까지 미국과 싸울 것이고 아무 지금 흔들리지 않는다 계속 하는데 역대 독재 정권들 권위주의 체제들 무너지는 거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돌발 사건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엘리트들은 마지막까지도 단결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좀 혁명 수비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고하다고 해도 저는 아마도 트럼프는 그 시기까지도 아마 좀 염두에 두면서 지금 보류한다는 게 그것까지도 좀 기대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수뇌부 간의 갈등, 어떻게 보면 자체적인 분열, 이반, 이탈 이런 것까지도 아마 가능성은 지금 낮다고 보지만 저는 아주 없다고 보지 않거든요. 실제 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도 예측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권위주의 정권은 그만큼 더 돌발적인 변수에서 갑작스럽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점도 한번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2026년 현실에서 이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는 예. 정말 슬픈 비극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일 고려대 중동 이슬람 센터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